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44번, 284쪽에 44번에 보시면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수당 종류가 아닌 것들, 기본 단순함기 문제 나와 있군요.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이 되어서 199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는 급여라고 하지 않고 사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그리고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정책으로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라고 하지 않고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취업촉진수당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단답, 암기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구직급여는 별도로 있는 거,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45번에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종류에 해당되는 것은, 자, 자영업자 요즘 오면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요즘 경기 침체가 오래가다 보니까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를 실업급여 특례로 고용보험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고, 위에 본 것처럼 취업촉진수당 4가지, 그리고 구직급여에는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예외적으로 연장급여, 그리고 상병급여가 이렇게 따로 존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중에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장급여 적용되지 않고, 그리고 취업촉진수당 중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은 제외가 됩니다. 때문에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는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업촉진수당 중에서도 조기재취업수당은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번에 보시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직급여 실업 후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고 해서 지급을 않지만, 실업 후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되 7일간, 7이라는 단어 대기기간 지급하지 않는다. 그 다음 날로부터 소정급여일 수만큼, 말하자면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지급을 하되, 그 중에 법으로 정해진 소정급여일수 90일에서 240일로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240일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는 소정급여일수의 구직급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거기 보시면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출석입니다. 전사 안 됩니다. 신고해야 된다. 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죠. 자기 사정으로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주한 경우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직 사유가 자신의 책임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게는 반환을 명할 수,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4번 안 했군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18개월 중 180일을 확인하고 180일을 확보하고 이직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직급여를 주는 건 아닙니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든지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이주한 경우라든지 해서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4번에 있는 직무에 관련된 나와 있지요. 직무에 관련된 법률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직급여 수급권을 가질 수 없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47번으로 보시면
47번에 보면 이제는 산재보험으로 넘어갔습니다. 산재보험으로 가서 보시면 산재보험법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1963년에 제정이 되고 1964년부터 시행된 겁니다. 적용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되 가입자는 사업장별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주만 가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 이 4개를 업무상 사유란 단서는 붙어 있지만 사유적 이음으로 설명하되 그거에 따라서 8개의 급여를 제공을 합니다. 현물급여로서의 요양급여와 나머지 모두 현금급여인데 7개의 급여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간병급여, 주거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업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언뜻 보면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급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요양급여, 그리고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그리고 유족급여, 장업이, 그리고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직업재활급여 이렇게 8개. 그래서 기계적으로 넘어가요. 언뜻 보면은 암기가 안 되면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렇게 리듬 맞추어서 7개의 급여.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산재보험법 능상 요양급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가 4일 이상으로 판정이 되면 요양급여를 받게 되는데 현물급여입니다. 현물급여. 물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요양비로도 지급할 수 있음으로써 현금급여로도 지급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되겠어요. 간호나 간병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제외된다? 아니죠. 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는 우리 사회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2군데서 나오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상에는 간병이 없고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예방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간병이나 간호는 다 있지만 예방은 없습니다. 예방.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 요양급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것을 요양급여라고 하는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의료기관, 또 상급 종합병원, 또 그런가 하면 이런 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등의 지정한 의료기관 뭐 이런 등등이 전부 그렇기 때문에 상급이라고 했죠. 상급 종합병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속합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하는 것을 요양급여,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연장되게 되면 상병보상연금 이렇게 되겠지요. 치유기간에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한다? 아니죠. 적어도 4일 이상의 치유가 필요할 때 요양급여, 휴업급여가 인정이 됩니다. 긴박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결정 전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긴박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결정 전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요양급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나 의료급여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나오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49번에 보시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산재보험법에 쭉 나와 있는데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자 5인 미만 또는 4인 이하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인이 아닌 경우로서 농업, 어업, 임업, 수렵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 한 명이라도 고용을 하고 있다면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나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당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 피제 근로자는 요양급여나 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을 말한다.
업무상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 질병은 재해로 보지 않는다. 장애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한다. 다 좋습니다. 답은 1번 근로자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틀린 거예요. 다음에 50번에 보시면 산재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산재보험법 사망한 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지요. 유족의 범위에 유족 보상 범위는 바로 그 배우자 사실혼의 관계에도 다 포함이 됩니다. 사실인 경우 또 그런가 하면은 장애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한다? 아니죠. 장애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다음에 진폐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이 있다. 자, 진폐 거기 보시면 우리가 보면은 진폐에는 요양급여 그리고 진폐라고 하는 저희 폐에 관련된 호흡기에 관련된 이런 것이 되겠는데 거기 보면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또 간병급여 또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급여라는 말 대신에 진폐보상연금, 맞아요. 장애급여라는 것은 없고 상병보상연금 대신 진폐보상연금이라고 또 유족연금도 유족급여도 진폐유족연금, 유족급여에는 유족보상연금이 있고 유족보상일시금이 있는데 여기는 이것을 진폐유족연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요양급여, 휴업급여는 없습니다. 휴업급여, 장애급여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진폐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고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 이렇게 6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지원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소멸한다. 유족연금, 국민연금에서도 본 것처럼 산재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였던 수급권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5번째 사회보험법으로 2007년에 제정이 되고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자, 여기를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띄어쓰기 없이 노인 등 65세 이상의 노인을 원칙 중에 원칙으로 하되 65세 미만의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치매나 또는 뇌혈관성 장애라든지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장기 요양급여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노인등이라고 다가 아니고 노인등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받은 어디로부터? 등급 판정위로부터 어떻게? 1급에서 5급까지 5등급 내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을 장기 요양급여의 대상자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장기 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장기 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 요양기관의 그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모든 장기 요양기관이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장기 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맞는 거죠. 의료기관이 아닌 자는 제가 장기 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 아니죠.
제가장기요양기관은 누구든지 이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제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된다. 장기요양기관의 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제가장기요양기관은 신고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3번을 원칙으로 하되 1번을 예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을 하거나 신고를 받거나 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답은 1번 말고는 거의 썩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답은 1번 말고는 다 틀린 것이 되겠네요. 52번에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장기요양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똑같습니다. 직장가입자, 그리고 그 피부양자,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가입자, 즉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청할 때는 도서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겁니다. 장기요양 등급 변경을 원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에 갱신 신청을 해야 된다? 갱신이 아니라 변경 신청이죠. 지금 여기는 장기요양 등급 1급에서 5급까지가 있는데 그 등급 변경을 하려면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그 계속해서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 갱신 신청을 하는 거죠. 여긴 말장난으로 해놨네요.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족이나 친족, 그 밖에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을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가입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지만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대리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 법령상 53번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령상 옳은 것은 장기요양 보험 사업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합니다. 다음에 장기요양 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우리는 2000년부터 전면 통합주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2000년부터 전면 단일 보험자주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장기요양 보험사업, 국민건강보험사업 또 이런 등등은 모두 보험자는 단일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아주 잘 나오는 거죠. 3번은 그 자리로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화돼 구분 고지하고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통합하여 징수해야 되지, 통합하여 징수하고 고지혈제기는 분리해서 건강보험료 얼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얼마 이렇게 구분 고지해야 되고 독립회계로 관리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두려운 것은 이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3교시 실제로 지쳐버린 3교시의 3교과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실수하지 말자는데 의미를 두고 지금 끄집어냈습니다.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렇죠? 장기요양 급여는 시설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아니죠. 장기요양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정 제공의 원칙,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의 원칙, 이게 바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기본 원칙이 되겠는데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답은 4번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는 공공부조의 기초법이라 근거법이라 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공부조의 이런 연역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근대적 또는 현대적 공공부조의 출발점은 일제 말인 1944년에 만들어진 조선구호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조선구호령 조선구호령이 44년부터 61년까지 근거법의 역할을 하다가 61년에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자생적인 근거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로부터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1999년에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시혜의 개념을 가진 공공부조가 권리성의 공공부조로 바뀌게 되는 이런 전환점을 맞이하고 시행은 21세기인 2000년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는 뭐예요?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1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1촌 이내의 혈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제외가 됩니다. 아들 1촌, 결혼한 딸 1촌, 며느리 1촌의 배우자, 손자 2촌. 답은 4번이 되겠군요. 1촌입니다. 1촌. 다음에 55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자, 차상위 계층 함정으로 잘 나오죠.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이라는 것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말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답은 5번. 단답이지만 지치담은 또 오래 공부했던 사람은 자꾸 최저생계 아니면 최저생계 비하는 관련없고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56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7종 세트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자, 리듬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보장기준이 최저 보장기준이 다 다르지요. 자, 보겠습니다.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에 대하여 가구별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생계급여로 한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물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생계급여나 해상급여는 아예 제외되고 나머지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는 전부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제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는 것은 자활급여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건 틀린 거지요. 자활급여만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급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여야 되겠지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 기준의 40%는 국가가 부담한다. 아니죠. 자, 여기에 보면은 그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이 40이라고 하는 급여를 지급을 할 적에
조세로 운영하는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운영을 하지만 국가 부문이 맞는 것은 40에서 90%를 국가 부문이 맞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시도와 시군구가 나누는데 시도가 나머지 부분의 30에서 7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와는 전혀 다르게 설사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수준을 초과해서 급여를 실시한다 해도 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봐주시고. 다음에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생계급여 타인의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시죠. 57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에게는 수급권자의 손자는 포함되지 않죠. 1촌이니까. 손자는 2촌이지 않습니까? 수급권자의 친족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친족이나 이해관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인 단위로 하되 공공부조의 급여의 원칙은 세대 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개별적으로 개별급여도 할 수 있지만 세대 단위로 이건 틀린 거지요.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우선에 사용해진다. 자, 이건 맞는 거지요. 수급자가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보장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됩니다.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개별 가구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도 있지만 세대 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세대 단위 급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58번은 기본적인 문제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7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렇게 7개가 있다. 여기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보시면 겹쳐서 또 나와 있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휴업급여는 산재보험급여가 되겠죠. 그래서 꼭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59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부양의무자가 있긴 한데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거기에 보면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부양할 수 없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부양의무자가 해외 이주자에 해당되는 거, 이것도 부양 능력이 없는 거죠. 부양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어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것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도 수급자인 경우, 이건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지요. 부양의무자가 가출로 행정관청에 신고되는 1개월이 지난, 행방불명과 같이 1개월이 지난 경우, 여기도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이건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그래서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는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다음에 60번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급여 수준은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한다. 아니죠. 급여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급여 기준은 급여의 종류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계급여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의 방법은 매월 정기적으로 금전지급의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 차등지급의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조건부지급의 원칙, 주거지급의 원칙, 다 이렇게 우리가 정책론과도 연결시켜서 이렇게 법조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대학교까지 지급한다. 교육급여라고 하는 것은 교육급여의 범위는 교육급여는 초중등교육법에 한하는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또 그러면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이런 등등을 어떤 초중등교육법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그렇죠.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은 시장, 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급여의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급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아니죠. 급여 기준은 급여의 종별로 법으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부양 의무자 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이냐를 생계급여 30% 이하, 다음에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3% 이하, 다음에 교육급여 50%,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61번부터는 기초연금법이 나와 있군요. 기초연금법. 2014년도에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가 되고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기초연금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냥 국민기초생활보장법까지 다루고 다음 시간부터 61번 기초연금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